저 해외의 영혼 달력에 대한 어떤 해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조사한 게 얼마나 다 많이 커버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해설서가 없기도 하고, 또 해외에 해설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영혼 달력 해설해 놓은 거는 지금 전체가 52주니까 쌍으로 묶으면 26개잖아요. 26개 중에서 한 24쌍 정도 지금 해설을 마쳤습니다. 한 2개 정도가 남았는데, 원래 작년에 다 했어야 되는데, 학교가 바빠가지고, 바쁜 일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이게 요번 아카데미 끝나고 1월이 가기 전에 영혼 달력 해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해설이 저희 학교 카페에, 지금 우리가 본 건 하나잖아요? 한 쌍이잖아요. 한 쌍인데 이제 20몇 쌍에 대한 해설이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영혼 달력이라고 하는 이 작품 자체도 굉장히 일관된 구조를 가지고 짜여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식구 한 개 한 개도 의미가 있죠. 식구 한 개 한 개도 의미가 있지만, 그 식구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전체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이 어떤가를 이해하고 식구를 봐야지, 이 인지학 쪽에서는 어떤 알미든지 알매 접근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매 시작은 무조건 지금 현재 여기 나,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거의 어떤 동기 내지는 원인을 쫓아 들어가는 식으로 탐구를 해 나가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큰 원칙은 일단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야 소위 유기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슈타이너가 스스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여기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반드시 전체에서 부분으로 내려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혼 달력 식구를 이해하는 것도 이제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식구를 봐야 이게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문장에 매몰돼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영혼 달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 잠깐 설명드리고, 이것도 공부거리니까요. 영혼 달력도 잘 이해하고 음미를 하면 영혼 달력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이제 공부가 됩니다. 예.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이제 그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참 무미건조한, 어떤 때는 보면 무미건조한, 시로서는 너무 무미건조하다, 이게 뭔 시냐 싶은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영혼 달력은 결코 어떤 아름다운 전형적인 그 시를 추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영혼 달력의 이 어떤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보죠. 이게 영혼 달력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영적인 대화를 달력, 우리로 치자 그 주별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대화로 되어 있거든요. 대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의 대화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매일 그리네요, 매일. 예. 동지, 하지, 충분, 추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지, 하지, 충분, 추분으로 되어 있는데, 동양에서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여기를 기준선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소음미로 따지면 여기가 자가 되고 여기가 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오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오선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정오가 되는 거고, 이 오 전에는 오전이 되는 거죠. 오 후에는 오후가 되는 거고. 이것도 애들이 남한테 또 물어보면 어른들이 대답 잘 못하죠. 왜 오전이라고 하냐, 오후라고 하냐,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한 해 시작을 일조량에 따라서 태극도라고 하는 것도 별게 아닙니다. 태극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리면 요게 태극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조량이 많아진다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일조량이 많아진다. 예. 그 양이 많아질수록 음은 이제 찌그러드는 거고, 이제 또 거꾸로 음이 많아진다. 음이 많아질수록 양은 찌그러드는 거고, 그걸 표현하는 게 태극도입니다. 그래서 태극도는 원칙적으로 세로 태극입니다. 가로 태극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제 동양 족보에는 없는 태극기인 거죠. 예, 이것도 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빨강, 파랑을 썼잖아요. 원색적인 빨간, 파랑은 오방색이 없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대의 한마디로 주작이라는 거죠. 주체 측의 조작이다, 이거. 언제 조작됐나? 1949년도에 제정된 겁니다. 그, 이승만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국기 제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은 게 49년도였어요. 처음 이제 그 태극기를 했던 거는 46년도에 만들었다가 여러 종류의 태극기가 나오다가 49년도에 마지막 제정을 확립을 합니다. 확립을 하는데 물론 뭐 독립군들이 썼던 태극기 이런 거 보면 여러 종류입니다. 막.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정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태극기가 맨 처음 나왔던 것은 고종 때 나왔던 거죠. 마지막 임금 고종 때. 고종 때 군사 깃발로 무슨 황제, 뭐 어제, 뭐 어쩌고 하는 그 제목으로 군사 깃발로 처음 쓰였던 군영의 깃발로 쓰였던 게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박영효가 미국에 외교사절 가면서 뭐 배 안에서 급히 그렸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태극도는 박영효가 그린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그린 태극도, 고종 때 쓰던 태극도를 보면 복희팔개가 아니고 문왕팔개가 그려져 있거든요. 바깥에 금공감리가 있잖아요. 이 복희팔개입니다. 이 배치도를 보면. 그 주역을 아는 사람은 이거 복희팔개네 하고 금방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고종 때 처음 만들어진 거는 문왕팔개하고 복희팔개는 표현하고 있는 게 아주 다릅니다. 복희팔개는 우주와 시간을 표현하고 있고 문왕팔개는 실제 우리 삶의 현실, 예, 삶의 현실과 어떤 공간적인 역관계를 더 표현해 주고 있는 시기예요. 그 기호체계가. 그래서 고종 때 만들어졌던 태극도하고는 좀 다른 태극도를 박영효가 그린 건 맞아요. 예, 박영효가 그린 건 맞지만 태극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양에서는 수천 년 된 거죠. 예, 고태극도부터 시작하면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근데 고태극도의 모양을 완전히 정립한 것은 송대 후기에 정립한 거예요. 송대 후기에 정립한 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도 1000년이 넘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모든 동양의 태극도는 전부 세로입니다. 왜냐하면 방위도 다 세로도기. 예. 방위도가 다 세로고, 동양에서 방위도는 현대,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지도하고는 도법이 다르잖아요. 도법이 다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지도라든가 이런 거의 방위는 뭐 메르카트르 투영 도법인가?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이제 북쪽을 위쪽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양에서는 두 개의 천문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본 천문도. 이걸 부찰지리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본 천문도. 이걸 안관천문도라고 합니다. 이 얘기만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동양에서는 천동설, 지동설이 두 개 다 존재했던 겁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두 개를 다 공존시켜가서 섞어서 썼습니다. 예. 근데 천동설로 천문관찰을 했을 때하고 지동설로 천문관찰을 했을 때하고 쓰임새가, 예, 어떤 항해술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안관천문도가 훨씬 유리하고 농사를 지을 때는 부찰지리도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실용적으로 쓰기가.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썼고, 되게 이제 농사를 중심으로 절기를 파악하는 데는 부찰지리도를 썼고, 그 부찰지리도가 요겁니다. 요 부찰지리도에서는 북쪽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도법하고는 이제 도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조금만 살펴봐도 동양이 지동소를 몰랐다. 이런 거는 무지한 오해에 불과합니다. 무지한 오해에 불과하고, 동양 문명을 이끌어온 게 주역이었는데, 주역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문장에 어떤 그 지동설을 전제한 문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명시적으로도 황제내경은 3000년 전에 나온 책이고, 회남자는 20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황제내경이나 회남자 같은 이런 책들에서 지동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황제와 기백의 문답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대목들이 뭐 실제 명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번역본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예. 회남자 천진편, 그 다음에 황제내경 소문 그 3장인가에 보면 나와요, 이게. 제가 장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황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뭐가 받치고 있느냐. 공기 중에 붕 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기 중에 허공에 붕 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행성들 간의 인력과 장력에 대한 얘기로 기백이 설명을 해요. 별들이 내는 힘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밀고 당겨서 떠받치는 겁니다. 하고. 예. 그러니 우리가 동양의 지동설을 몰랐다. 이건 순전히 그냥 모르는 무시한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소리 했나요? 다 아는 상식인가? 예.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극기 바깥에다 근공감리를 걸어놨지만 근공감리가 뭘 뜻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괴가 이 3층짜리 하나하나의 짝대기를 효라고 하고요. 요 3개를 묶어놓은 거를 소성괴라고 하고 이걸 6개 묶여놓은 걸 대성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괴가 의미하는 거는 자연의 힘입니다. 뭐 우레, 연목, 뭐 이런 식으로 해, 달 이런 식으로 자연의 힘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왜 그 모양새가 그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처럼 태극기를 걸어놓고 태극기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교육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초가 펑크가 많이 나 있는가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되돌아보게 되는데 단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어떤 삶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초적인 인식 어디서든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건 공동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공동체인 거죠. 그럼 이제 그 공동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민족에 대한 근대적 사전적 정의가 언어와 역사의 공유라는 거거든요.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 그걸 민족이라고 한다라고 사전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 사전적 정의는 뭐 실제로는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민족의 형성 발달사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온 과정을 그냥 이렇게 됐네 하고 압축해서 만든 설명인 거죠. 그래서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면 역사라고 하는 건 집단 기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 역사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죠. 그 정체성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보다 언어 역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일종의 공동의 가치 지향 같은 거를 설정하게 될 텐데 그런 게 바로 건국 이념 같은 거죠. 건국 이념과 국가적인 어떤 가치 지향 이런 걸 이념이라고 하잖아요. 이데올로기. 우리는 워낙 이데올로기란 말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치 이데올로기적이다 그러면 정치적 편향이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래의 말뜻을 쫓아보면 아이디어, 이상이잖아요. 로직, 이상에 대한 논리거든요. 한마디로 이상적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이상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 체계. 이게 아이디올로지죠. 이게 이데올로기인 거죠.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삶의 목적이 없는 인간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상 인간은 목적 없는 행위를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물질이 중력에서 못 벗어나듯이
우리는 의미의 장에서 못 벗어나고 살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무의미하게 행위를 하는 거를 인간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의미한 행동을 연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정상인이 아닌 거죠. 예. 그건 집단으로 보자면 이념이 없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념 없는 집단은 아무것도 어떤 목적같이 추구하는 게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무의미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그 공동체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설정된 거를 국기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자유평등 박애를 표현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1개의 별을 박아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유나이티드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라고 하는 거를 스테이츠도 근대적 현상이고 근대적 국가 중에 이렇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하는 거 아주 새로운 현상이었거든. 어떤 신문명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태극기도 아주 어떤 그 민족의 철학 사상적인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만든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태극도가 뭘 표현하는지 괴가 뭘 표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걸어는 놓고 이제 국민적으로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문제, 좀 돌아볼 문제다. 그리고 이제 또 더 모순적인 거는 음양오행이라든가 주역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는 태극기를 걸어놓고 현실에서는 음양오행은 미신이다가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음양오행과 관련된 그 어떤 것들도 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이러다 보니까 또 훈민정음 제자 원리도 모르고 전통도 이해 못하고 이런 또 단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있었던 굴곡 때문에 이제 과거와 단절된 효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유율배반적인 상태로 방치한 채 계속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다. 근데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어쨌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짚어내고 정리해내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의미한 행동 같은 거 하는 건 진짜 무의미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발도르프 교사들이 아침 열기할 때마다 영혼달력 합니다. 영혼달력을 할 때 영혼달력의 전체 큰 그림이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아름다운 시 외우듯이 한다 그러면 무의미한 행동이라. 무의미한 행동이다. 그래서 영혼달력에 있는 그 시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떤 유기 이론적인 세계관이 말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걸 알고 음미해보면 이제 음미하면 할수록 인지학적인 눈이 말 그대로 열리는 효과가 있는 수행을 촉진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알고 읽어야 된다. 반드시 알고 읽어야 된다. 그럼 영혼달력에서 1주, 2주, 3주, 4주에서 52주까지 가는데 우리 기준 같으면 여기가 1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영혼달력의 구성을 보면 여기가 1주예요. 춘분 지나고 나서 일주일 뒤 주말을 1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52주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2주가 되고 여기가 51주가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쫙쫙쫙 펼쳐져 있겠죠.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대칭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대칭을 만들 수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대칭을 만들면 이렇게 접히겠죠. 태극도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영혼달력은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선이 요겁니다. 춘분과 추분선이 기준선이에요.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천문학에서 기준선을 보통 이걸로 잡습니다. 이게 지금 서유럽 문명으로 그리스를 통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아가지고 여기를 기독교 문화에서도 부활절을 춘분지나고 그 뒤에 잡잖아요. 예. 거기를 한 해 시작으로 보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자연 환경과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어떤 그 농경 문화에서 일과 생활의 리듬 이런 것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건 문화인 거죠, 그냥. 문화로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 영혼달력의 구성은 어쨌든
동양적인 자연 환경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또한 세계적 보편성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달력 식구를 가지고 그 열대 아프리카 지방에서 이걸 외우고 있으면 좀 골 때리게 돼버립니다. 남반구에서 외워도 골 때립니다. 안 맞습니다. 영혼달력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자기가 실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현실하고 안 맞아요. 예. 이렇게 놓고 대칭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대칭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 놓고 이 아랫부분을 영의 세계로 보고 요 윗부분을 감각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감각적인 현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현실 세계로 보고 여기는 영적 세계로 봅니다. 영적 세계로 보가지고 꼭지점이 4개인데 이 꼭지점, 아래 꼭지점 요 부분은 영적 세계고 요 위에서 세상이 전개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생명 현상들이 펼쳐지는 데는 요 위다. 이렇게 보고 그 생명 현상들이 준비되는 데가 이 아래다. 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니, 사고니,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주로 요 밑에 있는 달들의 묘사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감각, 지각 가능한 어떤 것들과 관련된 거는 요 위쪽으로 묘사가 몰려 있습니다. 묘사가 몰려 있는 상태에서, 영혼 달력의 시점은 몇 인칭인가 하면 1인칭인데, 이게 지금 보면, 물론 1, 3인칭 섞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실 세계의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2주다, 그럼 이 2주에 어떤 생명 현상이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주하고 연결이 되는 게 51주일 거 아닙니까? 요 51주에는 또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거 2개를 대칭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진 준비가 여기서 발현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3주면 50주일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준비된 게 여기서 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영혼 달력이 묘사하고 있는 주 내용은 뭔가 하면 영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연에서 이러저러한 현상이 지금 피어나고 있는 이것은 영계에서 이러저러한 예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난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현실의 세계와 어떤 삶의 세계, 죽음의 세계, 현실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순환적으로 맞물려 있다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실은 영계에서 그와 대칭되는 어떤 일이 예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 관계를 알고 우리가 이것만 잘 이해해도 대칭적으로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구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구조로 영혼 달력이 구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져 있다는 걸 알고 영혼 달력을 이제 짝으로 같이 계속 음미를 하면 어느새 지금 몇 월달이다, 몇째 주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자연 현상은 영계에서 어떤 과정으로 예비된 게 드러나는 거다를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명상을 유도하는 식으로 영혼 달력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달력은 진짜로 잘 음미하면 영성이 막 발전합니다. 그런 어떤 수행서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인데, 만들어 놓은 시인데, 이게 이제 그렇다는 사실 자체를 까맣게 생각도 못한 채 문장을 백날 읊어봐야 이 영혼 달력을 쓴 목적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18년도에 학교를 이제 처음 문을 열고 교사회 아침 열기를 할 때 이제 18년도 교사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우리도 우리 능력이 모자라서 못 미치는 바는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우리
한계가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발도르프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그 의식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는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영혼 달력을 잃는다면 왜 영혼 달력을 잃는지, 아침에 촛불을 켜고 열기를 한다면 그 촛불을 켜는 의미는 뭔지, 어떤 기념절을 준비한다면 그 기념절의 의미가 뭔지 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면 애들도 그런 상태로 끄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애들 모방하는 건데. 무의미한 어떤 모방을 자꾸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교사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이루기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삶의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면서 동시에 잘 안 되는 게 기본 정직성이거든요. 특히 그게 교사한테 드러날 때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이건 공자님 말씀인데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는 거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의 출발이다 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호해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가려내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야지 발전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는 게 들키면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폐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온갖 악이 막 뻗어나오거든요. 안 들켜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생적으로 많은 거짓말들이 쌓이게 되면서 소통이 왜곡되고 어떤 감정적인 이유 모를 감정적인 갈등과 충돌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뻗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 기본 정직성을 자기 스스로 늘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 사실 영혼 달력을 뜻도 모르고 맨날 읽는 거, 그거 자기를 속이는 일이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빨리빨리 알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무의미하게 읊어댄다. 이거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짓을 많이 하면 사람이 좀 하여튼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이미 말하느라고 많이 가서 내일 영혼 달력,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봤던 영혼 달력,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보편인지학 진도를 마저 나가겠는데요. 11강 하던 머리 가슴 사지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거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머릿속에 영이 잠자고 있는데 얘를 깨워내는 과정이 교육 과정인데, 얘를 깨워낼 때 사지와 가슴의 울림을 통해서 깨워낸다. 이게 이제 원칙인 거죠. 원칙인 건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강도나 시간으로 양질로 이거를 퍼부어야 되는가. 한마디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이잖아요. 신체 활동과 감성을 키워주는 예술 활동으로 모든 교육 과정들을 이제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이건 자꾸 교육적인 실험을 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이, 어느 정도 강도와 시간의 신체 활동이 나이대별로 적합한가, 이런 거죠. 이런 거는 경험적으로 알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이제 어쨌든 과학적으로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알아내는 실험들도 그동안 많이 쌓이기도 하고 해서 뭐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을 기준으로 보자면 적절한 하루 신체 활동의 권장량이, 이것도 물론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겠지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닌데, 권장 운동량이 하루에 몇 시간쯤 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과정. 뒤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예? 6시간? 맞아요. 대여섯 시간 동안 사지를 힘껏 움직이는 게 권장량이에요.
그럼 그 정도 권장력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쉽게 말해 간단합니다. 개들을 성질 사납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 아시죠? 가둬놓으면 됩니다. 목줄 매버리면 됩니다. 풀려있던 애를 가두잖아요. 제가 제주도에를 가봤는데 제주도에 개가 많이 풀려있어요. 한라산 주변에 보면 막 풀어놔서 들개화돼 버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엄청 순해요. 엄청 순하고 자기는 사냥할 때나 원래 동물이 그래요. 사냥할 때나 포악하지. 사냥하는 경우가 아니면 순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부르면 먹이가 앞에 지나가도 관심도 없는 게 이 포식자들의 기본 특성이잖아요. 놀라고 하지 공격하려고 안 합니다. 공격성은 억눌린 자한테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억눌리면 이거에 대한 하나의 반사작용으로 공격성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떤 애가 폭력적이다. 많이 당했네. 집에서 많이 당했네. 심리적 억압을 행동으로 나타나면 공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폭력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부모 간에 문제가 있든지 이게 애한테 모종의 압박으로 억압으로 갔기 때문에 폭력성이 나오는 거지. 그냥 폭력성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뜻대로 되지 않게끔 어떤 환경적인 구조적인 생활적인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폭력성이 나오는 거지. 그거 없이 애가 폭력적인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원칙인데 그러면 권장 운동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억압당하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애들은 들뜨게 돼 있어요. 당연히 들뜹니다. 그러니까 가다 놓고 공부만 시키면서 애들 보고 조용해라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냐는 거예요. 막 억눌러 놓고 조용히 하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야 되는 정도로 자기를 무지막지하게 규율할 수 있는 어떤 외부 동기를 내면으로 자기 검열하면서 가지고 올 정도는 뭐 중고등학교쯤 돼가지고 거의 어른의 성인에 가까울 때쯤 고등학교쯤 돼가지고 어떤 이해 계산으로 그걸 따를 수는 있겠죠.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걸 따르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폭력입니다. 아동학대라는 거야. 아동학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대여섯 시간 근데 우리 교육체계는 어때요? 체육 시간조차도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도 안 돼요.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 되면. 아, 초등학교는 되지. 네, 다른 교과에서. 근데 어쨌든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다 자습하잖아요. 예. 다 자습하게 하잖아. 특히 고등학교 들어가면 뭐 체육 시간이면 전부 자습하지 뭐. 보충 수업 하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미 여기서부터 교육은 무너진다. 정상적인 신체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고 정상적인 어떤 감성과 사고와의 어떤 연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뭐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많이 부족한 게 있었지만 새로운 2020년도에는 여기 저희 학교 부모님들도 많이 있는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 반드시 놀겠습니다. 이거 다 이게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쌤들이 갑자기 기분 좋아지겠네. 자, 그런데 이제 머리를 깨우는 게 사지 활동을 통해서 깨우고 감성 활동을 통해서 깨우고 이거는 이제 충분히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머리를 깨우는데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언어는 소리하고 뜻을 연결시켜서 표현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연결시켜서 표현하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머리 가슴 사지, 의지 감성 사고가 총 출동해서 만들어내는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전에 아이들, 배우고 난 후에 아이들이 이제 아주 이제 현격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언어에서도 말을 배울 때하고 글을 배울 때하고 의식에 미치는 효과가 정반대의 효과가 충격적으로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 배울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겁니다. 글을 배울 때 한 번만에, 한글은 배우기가 특히 쉽잖아요. 조합하는 법, 이 테크닉은 몇 시간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초성, 중성, 종성 조합하는 방법 자체는 몇 시간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예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무지한 자도, 일자무식의 무지한 자도 열흘 안에 무조건 배운다.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에 배운다 그래요. 예. 현대인들은 다들 똑똑하니까 각 잡고 논리적으로 가르치면 외국인도 서너 시간 안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심플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한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글자 가르쳐 줄 때, 야, 이거 배우기 쉬우니까 며칠 만에 딱 뚝딱 배우게 해가지고 글 쓰고 읽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 애들이 쉽게 말해서 180도 다른 힘을, 말이 주는 힘이 있고 글이 주는 힘이 있는데 이게 180도 다른 거예요. 말은 감정과 형상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은 아닙니다. 개념 논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마치 어제 잠깐 나왔던 형상과 표상의 대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서로 그 대칭적인 힘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말의 세계에서 글의 세계로 넘어갈 때 이 완충지대를 길게 잡고 천천히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3년. 최소한 3년.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에서 10살 이전에 문자 안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아예 하나도 안 가르친다고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안 가르쳐 1, 2학년 때까지 글자 아예 모르고 있다가 3학년 때 갑자기 요이 땅에서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소부터 가르치죠. 한글 지금 발달된 고등언어들은, 고등문자들은 전부 음소 문자거든요. 음소의 조합으로 음절을 만들어서 낱말 만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초 단위가 음소입니다.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음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기초 단위부터. 음소 가르치고, 음절 가르치고, 낱말 가르치고, 문장 가르치고 하는 이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 한 개의 단계가 천천히 스며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3년 걸린다는 거야. 학교 들어가면 문자교육 하죠. 1학년도 문자교육 합니다. 다만 할 때 처음부터 어떤 문장규칙 이거 자체가 논리잖아요. 문법이잖아요. 문법에 어긋나지 않게 써버릇하면 애 머릿속에서 상상력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우리 학교 아이가 자기 말로 입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애가 글을 좀 늦게 배운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애가 진짜 3학년 초2 때쯤 얘가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는 애입니다. 근데 얘가 혼자서 잘 노는 애입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잘 노는 애인데 엄마가 물어봤대요. 글 배우고 나니까 좋냐? 그러니까 좋다 뭐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가 좋냐? 그러니까 길 지나가면서 간판도 보이고 옛날에 몰랐던 것도 알고 그 한참 이게 수다를 주고받다가 얘가 갑자기 띵 하고 멈추더니 근데 안 좋은 것도 있대. 안 좋은 것도 있대. 뭐냐고 하니까 옛날에는 상상 같은 게 머릿속에 잘 떠올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자기가 상상했는지 모르겠대. 애가 느끼는 거예요. 개념 속에 갇히기 시작하면 개념을 매개로 해서 사고가 굴러가는 게 강제가 돼요. 형성적인 상상을 못하게 된다는 거야. 못하게 됩니다. 두 개가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인데 문자에 익숙해지면 형상을 바탕으로 한 상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형상에 힘입은 상상을 더 해야 되는 나이 때 빠르게 문자를 가르쳐버리면 이게 일찍 죽어버리는 거죠. 일찍 죽어버리면 근데 모든 논리도 그 끝에 가면 또다시 상상력과 결합이 돼야 사고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학문의 궁극의 끝에는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최고 수준의 수학자, 과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끝에 가면 결국 상상이다.
왜냐하면 한계치에 도달하면 한계를 확장하는 거는 상상이거든. 기존 개념 가지고 한계가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냥 활발한 사고 실험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사실 논리적 사고 실험이라고 말하는 게 일종의 상상이기도 하고, 그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성인들이 기르는 가장 좋은 훈련법 명상이에요. 화두명상법입니다. 그러한데 어쨌든 이 기초체력은 어렸을 때 형상인식하는 그 과정에서 기초체력이 닦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초체력을 일찌감치 죽여버려. 이게 문자를 일찍 가리키는 겁니다. 기초체력을 일찌감치 죽여버리면 예, 뭐 그 뒤에 그 후폭풍은 일파만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게 원래 정상적인 발달, 인식의 발달 과정도 이렇게 제곡선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특이점을 지나면 빠르게 발전하는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 대비 나이 대비 이러면 이게 제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 특이점을 지나면 빠르게 급성장하는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딱 거꾸로 나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빠르게 배운 다음 일정 레벨에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발달 안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문해력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문해력이 가장 피크에 오르는 때가 50대예요. 50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 60대 들어가면 치매 수준으로 가버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교육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교육구조 이상의 어떤 삶의 문화, 삶의 환경 이거 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교육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하는 거를 짚어드리고, 그래서 사지활동이나 감성활동, 그러면 제가 지금 사지로 움직이는 신체활동이 하루에 권장시간이 대충 5, 6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감성적인 예술활동 있잖아요. 요거 사실은 아이들이 일과 중에서 해 떠 있을 때 뛰놀지 해 지고 나면 땡이니까, 그죠? 그러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지. 그러면 학교에서 이 신체활동 채우기에만도 시간이 넉넉치 않습니다. 그럼 신체활동의 표준량을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선적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학습 과정 자체가 놀이 과정이 학습이 돼야 되는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예술활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초급 과정의 발도르프 교과 과정은 올 감성활동, 신체활동이에요. 학습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한 1, 2, 3, 4학년 정도까지. 학습활동이라고 해봤자 책 읽는 정도의 활동. 나중에 문자 배우고 나서 이제 독서를 통한 어떤 학습으로의 접근, 이 정도가 적절한 거지. 근데 이게 현재 우리의 어떤 초등학교라든가 공교육에서 짜여져 있는 이 과정에 비해서 보면 파격적인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 파격적인 구조를 보다 보면 부모님들은 불안하잖아요. 우리의 공부는 언제 하냐, 저러다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저러다 바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아이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 학교 들어온 아이들 한 2-3명의 입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이 학교 다녀서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딴 학교 보내달라고. 나 이 학교 다니면 바보 될 것 같다고. 근데 그러면 바보 된다는 얘기를 애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른들이 그만하니까 그러는 거지. 어른들이 맨날 너 이러면 바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입된 거지.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입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온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모든 사실 어린아이들의 불안은 어른의 불안이 전가되는 거지. 애들 자체가 뭐 불안해, 불안하기는. 예. 애들은 불안할 짬 없어요. 재밌게 놀기 바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안이 있다면 그건 조장된 불안이고, 그건 반드시 어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잠자는 영을 깨우는 게 감성과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한다라고 되는데, 교육 과정 말고 보육 과정에서는 보육 과정 아주 영아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영아 시기에도 직립하고 난 뒤에 아이들은 어쨌든 사지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신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사지도 못 움직이는 애들 어떻게 하냐.
이때는 영을 깨우는 거 포기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자는 영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몸원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지 활동은 몸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성 활동이라고 하는 건 혼을 자극하는 거죠. 몸과 혼에 자극을 줘서 영을 깨운다는 거,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인데 몸 활동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 몸 활동 자체가 기어다니고 이동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애들. 얘들은 그러면 영에 자극을 주는 일체의 것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어요. 뭘로 가지고 하느냐? 모유. 모유. 네, 모유로 하는 겁니다. 그 모유 속에 영적인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과학적인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죠. 모유를 먹어야 뭐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과학 성분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영적인 힘의 전달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호흡과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호흡과 음식. 그래서 슈타이너가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서 보편인지학 책 맨 앞부분에 쓰고 있어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호흡과 의식의 연결. 이게 가능하도록 예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호흡은 굉장히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확장해서 리듬 생활이라든가 어떤 그 이질적인 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들을 섞어주는 문제까지도 이 올바른 호흡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로 물리적인 호흡을 안정시키는 거, 네, 이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호흡의 안정. 이게 모든 신경의 안정이고 모든 생리 활동의 안정이기도 한 거거든요. 출발점이에요. 오늘도 이제 신체 부분 우리가 12강, 13강 이렇게 뒤쪽이 전부 이제 신체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호흡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말 나온 김에 뒷부분을 앞당겨서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 내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진도 다 빼려면 막 섞어서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죠. 우리 인간의 몸도 광물성, 식물성, 동물성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광물성은 어디에 있죠? 뼈. 뼈가 광물성이죠. 식물성은? 사지, 가슴, 머리라고 했을 때, 사지, 가슴, 머리라고 했을 때 광물성은 사지에 있는 거죠. 사지가 뼈인 거예요. 이 형태를 갖추는 거, 뼈. 그러면 식물성, 동물성이 어디에 해당하겠는가? 식물성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장육부에 해당해요. 그걸 가슴이라고 인지학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머리가 동물적이래. 머리가 동물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머리가 끊임없이 주변을 인식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인식의 방식이 형성하거든요, 처음에는. 예. 끊임없이 머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 끊임없이 주변을 형상으로 캐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동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쉬지를 않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감각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계속 관념적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걸 동물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장육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혈의 순환과 소화 과정이잖아요. 이 기혈 순환과 소화 과정을 통해서 생명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오장육부는 어떤 소화계, 내분비계 이런 것들의 작용이 생명 유지의 기본이라서 이걸 식물적인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지는 뼈대가 기본이라서 이거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인간적인 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다 종합해가지고 자아를 자각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에서 문화가 나오고, 이 문화가 인간적인 행위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어떤 광물, 식물, 동물적인 모든 그 광물, 식물, 동물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활동들도 문화적으로 채색을 하는 과정으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호흡이 뭐 하는 건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뼈는 원소 단위로 얘기를 하자면 뭘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주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정답과 결론으로 나가야 진도가 빨라지죠. 이 뼈는 탄소입니다. 탄소가 굳으면 광물이 되잖아요. 탄소가 굳으면 광물이 됩니다. 그럼 탄소는 어디에서 왔나? 재에서 온 겁니다. 유황이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소를 이루는 전 단계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탄소인데 우리 인간이 노화된다든가 병에 걸린다든가 어디선가 다른 강의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보편인지학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여러 종류의 병이 있잖아요. 정신병도 있고 이제 생리적인 병도 있고. 근데 늙는 거는 병하고는 또 달라요. 늙어버리는 거. 노화가 일어나는 건 병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 마모 현상이에요. 병이 아닙니다. 병은 있는 구조 안에서 기능 장애가 일어나는 게 병이에요. 그런데 노화는 이 구조 자체가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요건 병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노화는 못 막습니다. 노화를 병이라고 인식하고 막으려고 애를 쓰면 돈만 씁니다. 노화는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병이라고 인식하고 이걸 되돌리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병인지, 즉 기능의 장애인지 아니면 내구성 마모인지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판단 안 하죠. 일부러라도. 돈 벌어야 되니까. 못 막는 걸 막겠다고 예, 막 소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활의 지혜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생활의 지혜로 알고 있어야 되고 노화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내버려 두는 수밖에. 그냥 평소에 하던 어떤 자기 건강관리를 위한 그만 꾸준히 잘하고 이건 마음으로 빨리 수용해야 되는 거죠. 죽음이 다가온다. 이러면 수용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거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는 어떤 시점을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이 존엄하고 평화로운 죽음에 대한 수용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이거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지만 괴로워요. 주변도 피폭시키고 자기도 괴롭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구수 90%가 나중에 죽을 때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은 없어요. 유산 상속해줄 수 있는 유산이 있는 사람이 10몇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진짜로 빈손으로 나서 빈손으로 간다는 게 사회 구조적으로 정착돼 있어요. 예? 병원에서 쓰는 돈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쓰는 돈이 많은데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이 경제 체제 자체의 어떤 한계적인 성격이기도 해요. 왜냐면 칼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하는데 무노동 무임금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노동계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말도 안 된다 하고 반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주 아무 별 생각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나면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하는 거 있죠. 의식주 해결하는 거는 자 먹는 거 해결하는 거 이건 생명 유지잖아요. 근데 인간은 문화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적 욕구도 생리적 욕구 못지않게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가 생리적 욕구와 함께 채워질 수 있는 정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기초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에 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생활이 돼야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이 안 되면 삶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하게 만약에 산업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산업적인 입장에서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는 생산수단이거든요. 생산수단이잖아요. 그럼 생산수단을 다른 기계들도 생산수단이잖아요. 그럼 생산수단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름철에 아이스크림 생산을 하고 뭐 장마철에 우산 생산을 하고 겨울에는 난방기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생산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하 시기가 몰리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름 한철에 돌리고 겨울에는 안 돌아가는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겨울에는 그 기계
녹슬게 가만 내버려 두나요? 그렇죠.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유지해주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돈 쓰는 거를 이거 쓸데없는 돈이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또 돌려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기계 이상인 인간을, 이 인간이 이를테면 휴가를 지금 가고 있다?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인간의 노동력이 어떤 때는 많이 쓰이다가 어떤 때는 적게 쓰이다가 이게 있는데, 적게 쓰인다고 해서 적게 준다? 기초생활보다 밑으로 준다? 그럼 당장 끊겨버려. 기계로 치자면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소속이 되어 있는 이상은 기초를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제 기초 생활비가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근데 대부분의 임금 체계가 거의 급여가 거의 기초 생활에 딱 맞게끔 돼 있어요. 평균 임금을 딱 뽑아보면 실제로 기초 생활비가 딱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이 기초 생활비라고 하는 거의 기본 성격은 어떤 노동력의 유지관리선인 거지. 유지관리선인 거지. 잉여 가치를 분배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마르크스 사상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임금 받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 받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의 실질적인 대가는 잉여 가치다. 생산을 해서 어떤 잉여 가치가 나온 게 있다. 근데 노동자가 받는 거는 잉여 가치를 분배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예, 임금이라는 걸로 보면 그냥 기초 생활비를 받는 거다. 기초 생활비라고 하는 건 유지관리비지. 예? 이익 분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생활비 수준에서 받는 임금은 그거는 이익의 분배라고 보는 건 아주 틀린 시각이다 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뭐 기초 생활비라고 유지관리라고 쳐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적으로는 아니 근데 임금이 올라가잖아. 임금이 올라가잖아. 그 올라가서 피크를 찍고 뭐 이제 멈추든지 내려가든지 하는데 임금 피크제 요즘 드리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박하게 받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일종의 조직에서 이제 관리 사다리를 타고 직급에 올라가면 임금도 많아지니까 그래도 생활도 좀 부유하고 그렇지 않냐. 물론 그런 층도 있고 안 그런 층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그 나라의 평균 임금으로 때려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어찌 되는가 하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돈 쓸 일도 올라가는 거죠. 맞죠? 자녀가 평균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 평균 자녀 수로 해가지고 평균 교육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면 버는 속도하고 쓰는 속도하고 비슷하게 비례 증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초생활비인 거야. 그러면 저축이 안 되죠. 당연히 저축이 안 되죠. 그럼 이제 나이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일도 뭐 집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같이 소비 항목도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쌓입니다. 어쨌든 티끌 모아가지고 쌓입니다. 이 티끌 모아서 쌓인 거를 한 방에 쓰고 갑니다. 막판에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갑니다. 맞잖아요. 대부분 병사지. 우리는 자연사 하는 것도 병사라고 인식을 해요. 자연적으로 노화가 와가지고 노화가 오면 나중에 어딘가가 터지게 돼 있어. 노화 때문에 터진 건데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를 쓰고 돈을 투입하는 거죠. 되돌려 보려고. 안 되돌려지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그거 어차피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안 낫는데 나을 수 없는데 나을 희망을 가지고 막 돈을 쓰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쓰는 거죠. 안 되는 걸 하니까. 제가 너무 좀 냉정하게 얘기했나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막 퍼붓습니다. 그 티끌 모아 티끌이죠. 약간 큰 티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쓰고 가니까 물려줄 게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빚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모 자식 간에 참 불편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자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암 걸렸다. 항암 치료하고 막 하는데 돈이 없다. 꼭 빌려올 거 아닙니까? 어디서. 아버지 살리려고?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만약에 이게 기간이 길어져 봐. 병 구하는데 지치고, 돈 구하는데 지치고,
그러면 이제 그 자기도 스스로 자책하는 이제 불효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좀 빨리 가시지. 어차피 가실 것 같은데 좀 빨리 가시지. 이러면 안 생깁니까? 현실적으로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생겨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어떤 자책과 갈등을 유발시키는 짓을 하냐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관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이런 멍청한 짓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얼마든지 존엄하게 죽음을 수용할 수 있다. 존엄사를 할 수 있다. 그건 가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그런 관점에서 서로가 우리가 태어남을 축하하듯이 죽는 것도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부모 자식이 같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불가능한 데다가 온갖 애를 다 쓰고 서로 원망하고, 예, 이런 어이없는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신체 얘기하다가 뼈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뼈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탄소를 바깥으로 끊임없이 내뿜는 행위예요. 그럼 탄소를 내뿜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탄소하고 대칭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애가 산소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흡입시키는 거예요. 산소를.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요 사방에다가 그려보면 기초원소를 이쪽에 이제 더 이상 계절 표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아래쪽이 북쪽입니다. 요쪽에 가을 쪽에 있는 게 탄소입니다. 요쪽에 있는 게 산소입니다. 요쪽에 맨 아래쪽에 겨울 쪽에 있는 게 수소, 요 위쪽에 있는 게 황이에요. 요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네 가지의 요소, 그 중간에 이것들이 섞이면 뭐가 돼? 질소. 그래서 모든 유기비료는 질소화시키는 거예요. 질소화시키는 거고, 이게 이제 목화토금수의 별기운들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죠. 이걸 가지고 역동농업의 기본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역동농업의 기본 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이거 전체를 두루 유통시키는 행위인 거고, 호흡을 한다는 것은 주로 이 과정입니다. 주로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빨아들이고 탄소 내뱉는 과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숨은 이산화탄소잖아요. 우리의 숨은 산화된 탄소인 거예요. 이 산화를 시키기 위해 산소를 흡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와 탄소의 끊임없는 이 교류 배출 과정. 그게 안 되면, 그러면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몸이 탄소화 될 거 아닙니까? 탄소는 필요하기도 하고, 어느 수준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탄소를 끊임없이 먹어줘야 뼈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사지가 유지가 돼야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그래서 주식은 동양이고 서양이고 주식은 무조건 일단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일정량 들어가지 않으면 사지가 유지가 안 돼요. 사지가 유지가 안 되고 단백질이 일정량 들어가지 않으면 힘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주식은 탄수화물, 단백질. 이쪽이 탄수화물, 이쪽이 단백질. 예. 그러니까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숨 쉬는 거하고. 탄수화물, 단백질을 일정량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보약을 아무리 퍼먹어도 유지가 안 된다는 거고, 그렇듯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산소와 탄소의 어떤 교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쪽에는 규소라든가 황입니다. 규소, 황 이런 어떤, 이게 뭐겠습니까? 에테르 성분 강한 거, 아스트랄 성분 강한 거.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물체, 요거 에테르, 요거 아스트랄 성분 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아스트랄 이상 질병이 있을 거고 에테르 이상 질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몸, 혼, 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요건 조종자고 몸이 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혼이 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영적인 게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예. 몸, 혼, 영으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광물은 요 과정에서 만들어질 테고 그죠? 식물은 요 과정에서 만들어질 테고 동물적인 건 요 과정에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동물적인 거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신병이에요. 근데 우리의 내과적인 병들이 있잖아요. 내과적인 병들. 내과적인 병들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린다는 것은 슈타인의 표현으로는 인간이 식물화되는 거다. 식물화되는 거다. 동물, 식물, 광물인데 우리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병 걸리는 거예요. 기능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식물화되는 과정이다. 뭐 표현이 식물화지만 실제로는 기관 소화계와 내분비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전형적인 병은 식물화되는 과정, 즉 소화기 생명 유지 관리하는 여기에 기능 이상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병들, 내과 계통의 병들은 다 그거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다치는 거, 뭐 뼈 부러지는 거 이건 병이 아니잖아요. 사고지. 이건 병이 아니고 물리적 사고인 거지. 충격이 와가지고 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거는. 예. 염증이 생기고, 근데 염증이 생기고 이거 외과병이 아닙니다. 내과병입니다. 그렇죠.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안에 염증 질환류가 생긴다든가 이거는 기혈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내과병인 거지. 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외과 가는 거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 아프면 정형외과 같은 데 가잖아요. 개념적으로 동양적인 관점이나 유기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맞아.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허리가 아프면 많은 경우에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예요. 허리가 아파도 음식으로도 고칠 수 있고 허리가 아파도 일정 부분의 혈의 자극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한의에 가가지고 침 맞는 거 아닙니까? 허리 아픈데.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기계적 유물론적으로 사고하면 뼈에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정형외과 가는 거죠. 그럼 정형외과는 물리적인 각도 잡아가지고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 요 정도 들어가면 이건 패러다임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패러다임이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의료는 인간을 복잡한 기계로 정의하잖아요. 인간을 복잡한 기계로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몸, 혼, 영이라고 하는 삼원성을 종합적으로 봐서 고치는 게 아니죠. 몸, 혼, 영의 균형, 밸런스, 이게 건강이고 몸, 혼, 영의 밸런스가 깨지면 기능장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장애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병을 진단할 때에도 몸, 혼, 영의 전체 균형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나 진단 자체가 이 관점에서 들어가야 이게 인지어이러운 거죠. 이게 인지어이러운 거지 단순히 바깥의 증상이 뭔가 이 가지고 물리적 진단하는 거는 현대의학은 그렇게 하죠. 모조리 다 대정요법이니까. 현대의학은 대정요법을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적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적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원인에서 오는 거를 아예 포착을 못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형상적으로 생각하다가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개념을 매개하지 않으면 사고가 안 굴러간다고. 그런데 인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초기에는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초기에는 앙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언어를 배웠어. 저는 그 느낌이 확실히 기억납니다. 저는 처음에 말 배울 때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리고 흔히들 뭐 경상도 사람들은 뭐 감정 표현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경상도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많은 연애를 거치면서 제가 대학 때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뭐 그럴 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애를 거치면서 사랑해 이 말이 안 나와요. 진짜로. 최종적으로 사랑해라는 말 내가 각 잡고 사랑해 이런 말 해본 적 없어요.
이 말이 왜 안 나오는가를 가만 생각하면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뭐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사랑이란 말은 너무 좁은 거야. 오해하기도 너무 쉬워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성적이거나 로맨틱하거나 어떤 개별 독점적이거나 그죠? 넌 내 거야. 이게 사랑인가? 소유욕적으로 표현하거나 적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데 통상 쓰는 사랑이란 말로는 이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왜곡돼 버려. 근데 다른 단어가 없어. 이걸 내가 느끼고 있는 뭔가를 아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이 없어요. 사실 개념이란 게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형상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때가 풍부할까요? 개념적으로 인식할 때가 풍부할까요? 형상이 훨씬 풍부합니다. 말할 수 없이 풍부합니다. 이 말할 수 없이 풍부한 형상의 세계를 앙상한 개념으로 밀어 넣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밀어 넣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빨리 배우면 이제 큰일 난다라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답도 빨리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 결론 이런 거 빨리 줘버릇하면 문자 빨리 배우고 막 그래서 어렸을 때 책 많이 읽는 건 독이라니까. 예. 근데 우리 교육은 딱 거꾸로 가죠. 어린이 독서왕. 어딜 가나 어린이 독서왕. 부모들이 자랑하는 게 우리 애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저렇게 똑똑하다는 거 자랑하고 바보 만드는 지름길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애를 써서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이 얘기가 쭉 나온 게 지금 뒷강의까지 지금 사실은 다시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렸을 때는 모유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기운이 들어간다. 한편으로는 모유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는 호흡, 음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유 먹이는 거는 모유를 먹는 시기에 아이들한테 모유 먹이는 거는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호 양육 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렸을 때 모유 충분히 못 먹은 애들은 영적 발달되기는 틀렸다. 갑자기 막 분위기 싸르르. 분유 속에도 있다고 있다고 믿기로 해야 좀 마음이 편하네. 엄마의 시선 속에 있다고. 예? 분유를 먹이는 엄마의 그 품과 시선 속에 있다고 믿는. 예. 뭐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시대병이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또 병리가 한번 훑고 지나갔다. 사실은 근대 유물론적인 사고가 인간의 삶의 균형을 얼마나 깬 게 많습니까? 무지막지하게 폭력적으로 박살내버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한때는 그게 문명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환호했잖아요. 착각과 병에 빠진 거지 뭐. 예. 착각과 병에 빠진 건데 그게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 질병이니까 뭐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남들도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네. 그러고 그냥 위로하고 넘어가는 거지 뭐.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참 이상해요, 그죠?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면 아픈 거지. 남도 아프니까 괜찮다는 뭐야?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이렇게 해서 모유의 중요성이 우리가 어떤 학습이나 다른 과정에 못 들어갈 때 모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거는 기억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이미 얘기했고요. 장기담임제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기담임제가 그거는 마틴 쌤 어제 질문에서도 나왔었죠. 담임 왜 8년인데 아니 7년인데 왜 8년 하냐 이 얘기도 나왔고.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끌고 가냐라고 하면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근본 가치가 아이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근본 가치가 진선미 중에 선이다 그랬잖아요 어제.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선이 뭐냐? 사람은 어떤 때 악해지고 어떤 때 선해지냐? 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압당하면 폭력적이 되잖아요. 악행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억압당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겁을 먹게 되잖아요. 세상에 겁을 먹게 되잖아. 세상에 겁을 먹으면 개방적이지 않게 되거든요. 개방적이지 않게 되고 형상이 왜곡되거든요. 예.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악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애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이다. 내가 뭐라고 내 표현을 해도 수용된다. 별일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이 주어져야 돼요. 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이 안정되려면 생활도 안정돼야 되고 그래서 리듬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삶의 패턴,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안정감을 줘야 아이가 안정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이 덜할수록 그러면서 안정될수록 아이한테 좋은 양육, 교육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만약에 억지로 리듬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가정 환경적인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지로 획일적인 리듬 생활을 하려고 이게 심리적 어떤 환경적 불화가 일어난다든가 압박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차라리 그걸 포기하는 게 나은 거죠. 이해되시죠? 최종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이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겉으로 일정한 패턴 활동을 하고 속으로 심리가 불안하게 짝이 없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거라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 경우에는 심적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는 쪽을 택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안정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불안도가 최고치거든요. 불안도가 최고치인 이 불안도를 조금 떨어뜨려줘서 일정 레벨로 떨어뜨려야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회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높은 불안도를 가지고는 사회화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안도를 떨어뜨려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리듬, 박자를 비롯해가지고 생활의 규칙, 삶의 규칙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렇게 수없이 무한 반복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정이에요. 무한 반복하면 익숙해지잖아. 익숙해지면 예측 가능해지잖아. 예측 가능성이 바로 안정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불안도를 높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맨날 반복하면 애들 상상력이 없을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애들이 새로운 걸 봐야 상상력이 뭐 되고 어쩌고 이렇게 하지. 요거 제가 아는 어떤 어린이집에서 무슨 평가 인정 같은 거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점수를 받았대요. 안 좋은 점수, 발도르프 원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안 좋은 점수 받은 이유가 그 밤마다 텔레비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 평가를 한 사람은 텔레비가 없으면 애들이 새로운 문물을 어떻게 경험하냐. 이랬대요.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 들여서 아동학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애 데리고 주말마다 새로운 데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앞산 뒤산 갔던 데 맨날 가는 게 좋으냐 이 문제. 발도르프에서는 앞산 뒤산 맨날 가는 게 좋다고 봐요. 그게 안정감을 준다. 그럼 아까 말했던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봄으로써 얻는 그 어떤 상상, 환상 이런 거에 자극 그건 어떻게 할래? 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애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애의 감각도 변하고 있고 머리는 쉬지 않고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제가 아까 태어났을 때 불안도가 제일 높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미 진동 주파수가 지금 빠르고 강한 상태란 말이야. 이게 여기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들어져야지 일정 적정 레벨로 떨어지는 상태야 애인데 그럼 얘의 상상력의 문제는 일부러 외부에서 무슨 자극을 줘야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7살 때까지는 특히 변화가 빠르죠. 감각이, 새로운 감각이 무릉무릉 빨리빨리 자라는 때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변해야 되는 이거 별로 불필요하다는 거야. 환경 변화가 거의 없어도 애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날로 새롭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겨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애 입에서 지겹다는 말 나올 때까지 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놀이 맨날 해도 재미서 안 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어떤 특정 종화를 무한 반복해서 읽어달라는 애 있잖아요. 읽어주는 부모가 지겨운 거지. 애는 안 지겹다니까. 예. 애 입에서 지겹다는 얘기 거의 안 나옵니다. 무한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감각이 딱 자리 잡고 나서도 한 방에 감각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십몇 년에 걸쳐서 이제 사춘기를 통과해야 겨우 몸의 감각도 그때 1단계가 7살인 거지 7살에 다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천천히 완성이 된단 말이야. 자, 아까 제가 진선미라고 했는데요. 맨 처음에 선하다, 세상이 선하다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데 왜 세상이 선하다를 가르쳐 줘야 되는가? 왜 이거의 의미가 뭔가 하면 금방 얘기했던 이겁니다. 첫 시기에 첫 7년, 14년까지 아이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이다. 이게 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호의적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고 불안정한 것들이 많으면 당연하게도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당연하게도 겁이 많아지죠. 겁이 많아지면 용기가 없어지죠. 용기가 없어지면 오히려 새로운 시도나 이런 거에 위축돼 버리고 안 하려고 해요. 어느 순간 가면 얘가 스스로 어떤 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거 안 하려고 해요. 왜? 모르는 거니까. 지금 애들 중에 소위 우리가 얌전하다는 애들 있죠? 이거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얌전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눈치 보는 거하고 동의어일 수 있어요. 왜 얌전한가 하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하나 자기가 걸려들어서 어른한테 야단을 맞거나 혹은 뭔가 잘못 행동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안 해야지 하고 겁을 먹고 있는 상태. 겁먹고 있는 상태가 어른들이 흔히 애들 얌전한 애에 이 상태일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축된 심리로 겁을 먹고 있는 상태로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런 식의 겁을 많이 먹은 애들. 근데 학교에서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졌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어제 얘기했던 경쟁 순위 평가하면 여기에서 제일 겁먹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겁먹습니다. 1, 2등 빼고는 전부 나는 못난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틀릴까봐 겁나서 지적질 당할까봐 겁나서 뭔가 자기 표현이나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욕구조차도 어른이 누르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검열해서 눌러버려요. 이게 쌓이면 이제 뭐 바깥에서 학습 지식교육 백날 해도 소용없는 존재예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답 가르쳐주지 않은 거는 못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근본적으로 꺾여버리는 거죠. 근본적으로 꺾여버리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신세한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지 생각은 허용되지 않고 바깥에서 정답이 주입되는 거를 어떻게든 이해를 하건 못하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를 시험이랍시고 이걸 평가랍시고 고등학교 때까지 딱 해봐. 그럼 인간향이 교육에 의해 가지고 완전 삐뚤빼뚤해져 버리는 겁니다. 이래 만들어 놓고 아주 창의적이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왜 창의성이 없냐? 물을 잔뜩 먹여놓고 불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습의 내용의 문제 이전에 이미 전체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학습 과정 전체 설계 속에서 이미 삐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하여튼 어쨌든 모유를 통해서 영을 깨우고 그 다음에 장기당임은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이고 그건 11강이고 제가 아까 뭐 요거 잠깐 그렸던 거는 요게 12강 내용입니다. 12강 내용을 중간중간에 끼워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버했습니다. 20분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뭐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내일 한번 남은 부분들을 압축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몇 분 쉬죠? 11시에 다시 시작할까요? 10분 쉬어요. 10분 쉬죠? 네, 10분만 쉬겠습니다.